34에서 3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작품 박두진의 향현이네요. 향현 고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명이라는 거죠. 뭐 큰 뜻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랫돌이 다박솔 깔린 산 너머 큰 산. 아래쪽에는 다박솔 어린 소나무가 깔려 있는 그 산을 넘어서 큰 산이 있고 그 너머 산이 있는데 거기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탑니다. 구름을 타서 저 너머에 있는 안 보이는 산까지 내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산이 쭉 보이는 겁니다. 그 산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구름 타고 봤더니 우뚝 솟은 산도 있고 묵중에 엎드린 산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골짜기마다 큰 소나무가 들어서 있고 머루 다랫농쿨이 바위 엉설이에 얽혀 있고 말이죠. 샅샅이 떡갈나무 억새풀 우거져 있는 곳에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들. 예, 내가 구름을 타고 산들을 쭉 조망했어요. 그랬더니 뭐 5만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바로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모든 것들을 품어 안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산은 말이죠. 우리 삶의 터전이다.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이라는 곳에는 5만 가지 것들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 인간의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산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산은 우리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의 그 선정적 자아는 지금 인간 삶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산을 이야기하는 것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들 누거만년 너희들 침묵이 흠뻑 지리함직하매. 그동안 산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침묵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루했어요. 좀 긍정적이지 않은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이요. 산이요. 산을 부르고 있어요.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엎드린 마루에 확확 치밀어 오를 화염을 내가 기다려도 좋으랴? 내가 화염, 불꽃 기다려도 좋겠니? 그 다음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등이 사슴토끼와 더불어 쌀이 쓴 칙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예,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이랬어요. 화염을 기다려도 좋겠느냐? 일단 표현부터 좀 볼까요? 뭐뭐를 기다려도 좋으랴? 뭐뭐를 기다려도 좋으랴? 이런 표현은요. 이거 기다리고 싶다. 이거 나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너가 시험 잘 볼 날을 내가 기다려도 되겠니?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시험 잘 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너가 원하는 대학 합격하는 것을 내가 기다려도 되겠니? 뭡니까? 오빠가 돌아올 것을 내가 기다려도 되겠니? 이거 전부 다. 그걸 소망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는 이것에 대한 소망, 그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인데 문제 확인을 해봐야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일단 화염은 뭔지 추상적이라서 파악이 잘 안 되고요. 요거는 바로바로 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피냄새를 잊은 여우와 이리가 사슴토끼와 함께 노는 겁니다. 근데 원래 여우 이리와 사슴토끼의 관계는요. 이쪽을 잡아먹는 관계죠. 맞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잡아먹을 수 있는 피냄새를 잊어버렸어요. 얘네들이. 그리고서 함께 더불어 즐기는 겁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지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 위에는 화염도 이런 것을 화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도 뭐 무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는요, 주제를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열, 뭐가 이렇게 나열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또, 대화하는 방식. 물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청자가 드러나 있긴 하지만은 그 청자의 대답이 나타나 있지는 않기 때문에 대화의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화의 방식이 나와 있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뭐 맞는 얘기니까요. 이런 표현상 특징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볼게요.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예, 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요. 제가 이 작품 하나를 따로 빼가지고 따로 설명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렇게 이 문제석에서 제가 설명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말 실전적으로 알아야 될 핵심적인 것만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이에요.
볼게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 예. 이 시가 주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이 돼서 만나고 싶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만 한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이 시 주제는 물이 되어 만나고 싶어요. 요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요. 그 물이 뭘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면 시어에 대한 중요한 시어에 대한 의미 파악도 되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가볼게요.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를 흐른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정말 물이 돼서 만나고 싶어요. 이러는 거죠. 흐르고 흘러서 저물려 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가물어 있는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겠느냐. 예, 우리가 물이 돼서 만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실 수도 있고요. 부끄러운 바다에 닿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요, 물은 생명력 또 화합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 뿌리를 적신다라는 그 표현에서 생명력 있는 물의 모습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또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라는 표현 속에서는 화합의 속성을 가진 그 물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시는 생명력 있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 요게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예, 불은 그러니까 이 물과는 반대되는 의미겠죠. 따라서 생명력의 반대인 뭐 죽음, 또 화합의 반대인 뭐 대립,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고 화합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과 대립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벌써 수치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이 부분은 옛날에 수능에서도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수치된 뼈, 이 불에 의해서 희생당한 존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불타는 것들 역시 불에 의해서 희생된 것들이죠. 결국 이 세상에서 희생된 것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동병상련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 불의 세상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만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접을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끝인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예, 하늘에서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하늘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물이 넘치는 세상, 생명력과 화합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상에 대한 소망, 이게 주제라는 거. 그 다음에 뭐 표현상 특징으로는 대조적인 거, 물, 불 이렇게 대조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대여, 대화의 방식 취하고 있다. 이런 정도 파악하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박이문의 눈이라는 수필인데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복합 지문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특이한 문제 형식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봅니다. 눈은 따뜻하다. 좀 역설적인 표현이네요. 눈은 차가운 거잖아요. 근데 따뜻하다 이렇게 말하네요.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한방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넘어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짙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아하. 그러니까 막 눈에 파묻혀 있어요, 어떤 초가집 굴뚝이. 근데 거기서 연기가 난다는 거는 그 집에서 무슨 지금 음식을 마련하고 있거나 혹은 뭐 난방을 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결국 그 굴뚝 있는 그 초가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 삶의 온기가 눈 때문에 대비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눈이라는 것은 우리의 따뜻한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적지 않고 말로만 하는데 여러분들 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눈은 삶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이 한방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전부 다 맨 처음에 눈은 따뜻하다, 삶의 온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것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예, 눈은 이렇게 삶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눈은 조용하다.
또 눈을 통해서 조용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요 박이문 작가는 느끼고 있습니다. 사뭇 쏟아지는 한방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눈이 내리는 걸 보면 아주 그 침묵의 그 광경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한방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가는 듯하다. 눈이 조용한 느낌을 준다. 밑줄은 한번 쳐볼까요? 눈은 조용하다. 네모 한번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요건 좀 같은 얘기네요. 조용하다,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요거 연결하려고 한 거네요. 그러니까 고요하니까 고독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뭇한 내용을 갖게 한다. 자꾸 이렇게 그 표시를 하게 되는데 결국 눈은 마음에 흐뭇함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가지고요.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요하고 고독하고 흐뭇한 이게 결국은 자기 성찰의 기능을 준다. 그런 얘기군요. 눈 내리면, 눈이 쌓이는 밤이 되면 자기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랍니다. 생각을 하게 만든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에 전기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지가 않는데요.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다.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의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아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놓은 램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왜요? 눈 내릴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제 찾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 예찬이죠. 눈이 우리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따뜻함을 느끼게 하고 조용함, 또 그 고요함 때문에 생기는 사색 이런 것들, 또 명상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눈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고 나열의 방식이죠. 눈은 따뜻하다, 눈은 조용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의인법이 사용이 된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운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했으니까요. 어렵지 않았던 작품이었습니다. 34번 볼게요.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1번 가는 대꾸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회고 과거를 돌아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대꾸는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틀린 것. 2번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대립적 이미지는 있죠. 물, 불. 하지만 그걸 통해서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제의 발언을 표출하고 있다. 가에서의 청자는 누굽니까? 산이죠. 산이요. 내가 기다려도 좋으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작품에서는 그대여 우리 만나자 이런 식으로 또 화자의 발음을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서 화자의 발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4번 가와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 체험을 드러내고 있다. 비유가 안 나오는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온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체험 드러낸다 이런 거 말이 안 돼서 틀렸고요. 5번 나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점층 나열 없고요. 긴박감 조성 그런 것도 없고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35번이요. 가나에 대한 감상으로 틀린 거 1번 가는 산이 누거 만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직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감이 있대요. 그러니까 현실이 지향점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지리한 거죠. 부정적인 겁니다.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는 뭔데요? 화염이 일어나서 핀내를 잊은 여우, 이리 이런 애들이 토끼, 사슴하고 막 어울리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거리가 있다. 맞는 이야기. 2번 가에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다 라고 뭐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3번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 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4번 가에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너머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너머에 있는 산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오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뭐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나와서 요게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가의 핀내를 이제는 즐거이 뛰는 날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맞죠? 그 다음에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 저는 이제 화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같은 뜻이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것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6번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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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오는 소리. 이거 이제 원하는 거죠. 이렇게 물이 막 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불이 꺼지는 소리. 이것도 화자가 원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화자가 원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일단은 거기까지 파악해놓고 선지를 봅시다. 1번 기억은 물의 결핍감을 땡, 충족감 땡, 그죠? 2번 기억은 비의 부정적 의미 땡, 니은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 소리의 긍정적 의미. 불 꺼지는 소리가 기분 좋게 들리긴 하겠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뭐 핵심은 아닌데 그건 뭐 맞다고 쳐도 앞에 게 틀렸기 때문에 틀렸고요. 3번 기억은 비에 대한 불안감 틀렸죠. 소리에 대한 불안감 역시 틀렸고요. 4번 기억은 물에 생동하는 힘을 니은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요게 맞는 정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상승이 아니라 하강 아닙니까? 네, 불 꺼지는 거는 불 꺼지는 게 상승 하강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고 기억은 하강이고 그래서 이제 틀려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번이요.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 뭐 사색적이고 관조적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1번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2번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뭐 이런 뭐 반성 성찰 그런 거 없고요. 3번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맞는 말. 4번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이런 거 정말 틀리기 힘든 문제죠. 5번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건 좀 오버입니다. 여기까지 뭐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8번이요. 달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습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A. 이거 눈은 따뜻하다. 그 부분에 대한 밑줄인데요.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인 따뜻하다를 사용하여 눈이라는 사물의 속성을 개성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정서는 글쓴이가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정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를 모두 포함하는 짧은 글을 두 문장으로 지어봅시다. 감각, 정서가 동시에 드러난답니다. 따뜻하다가. 그러니까 따뜻한 그 촉각 플러스 따뜻한 감정, 인간의 온기를 느끼는 따뜻한 감정, 이 두 가지가 요 표현 속에 동시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과 관계된 어떤 기억 속의 정경. 이게 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조건대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건에 맞게 글쓰기 문제는요. 이 조건이 이제 복수로 나올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동시에 한꺼번에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따로따로 따지면 문제를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것도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부터 살펴볼게요.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져봅시다. 1번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2번 없습니다. 3번 감각과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는 말 없습니다. 4번 있습니까? 4번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요 따뜻함이요. 차갑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그 차가운 촉각을 주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눈은 주잖아요. 차다
따뜻하다. 그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가 없는 겁니다. 5번. 자갈밭은 포근하다.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주시던 모습에서 포근함을 느낀다. 포근하다. 감각도 있고 그것도 그 포근한 정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가 있는 게 보면 여기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참 쉬웠던 문제죠. 그리고 뒤에 나, 그 사물과 함께 떠올린 기억 속의 전경. 있잖아요.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 뭐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 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